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 뉴욕주에는 약 19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이 거대한 주의 62%에 달하는 인구가 전체 면적의 단 4%밖에 되지 않는 극동쪽 모서리, 바로 뉴욕시 일대에 몰려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6%의 땅에는 38%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런 극단적인 인구 분포는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현상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 이렇게 인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의 뉴욕주 지역에는 원래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로크와 연방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부족 연합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호크족, 오니다족, 오논다가족, 카유가족, 세네카족,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터스카로라족까지 총 6부족으로 구성된 이 연합은 정교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현재의 뉴욕주 경계를 훨씬 넘어선 광범위한 지역에 미쳤어요. 아이로크와 연방은 단순한 부족 연합을 넘어서 고도로 발달된 민주적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족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평의회가 있었고 중요한 결정은 합의를 통해 내려졌죠. 이런 정치적 정교함은 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의 사회는 모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혈통과 상속이 모두 어머니 쪽을 따라 이어졌죠. 이는 1600년대 초 이 지역에 도착한 유럽 정착민들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또한 여성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아이로크와족은 농업과 수공예에 뛰어났고 특히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기르는 농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 작물을 세 자매라고 불렀는데 각각이 서로를 도와주는 공생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옥수수는 콩이 타고 올라갈 지지대 역할을 했고 콩은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으며 호박의 큰 잎은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의 수분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은 현대 농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1614년 헨드릭 크리스테슨이 이끄는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현재의 올버니 지역에 포트 나소라는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뉴욕주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였죠.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모피 무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10년 후인 1624년에는 맨해튼 섬에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피터 미니트가 원주민들로부터 맨해튼 섬을 60길, 즉 오늘날 돈으로 약 24달러에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협상과 거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64년 영국이 이 지역을 침공해서 뉴 네덜란드 전체를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시로, 식민지 전체는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의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영국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암스테르담이 중요한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고 영국의 다른 식민지들과 본국을 잇는 해상교통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약 100년이 지나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뉴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로크와 연방에게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연방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이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연합의 단결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네카족, 오논다가족, 카유가족은 영국 편을 들었고 터스카로라족과 오니다족은 독립군을 지지했습니다. 모호크족도 대부분 영국 편에 섰고요. 각 부족들이 서로 다른 편을 들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있었어요. 영국 편을 든 부족들은 영국이 백인 정착민들의 서진을 억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1763년 선언을 통해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의 백인 정착을 금지한 바 있었거든요. 반면 독립군을 지지한 부족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더 공정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분열은 전쟁이 끝난 후 연방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 생긴 미국 정부가 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땅을 빼앗았거든요. 영국을 지지했던 부족들은 반역자로 취급받았고 독립군을 도운 부족들조차 결국 같은 운명을 맞았어요. 독립 후 뉴욕은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1825년에 완공된 이리 운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운하는 오대호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놀라운 공학적 업적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토목 공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운하가 완공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어요. 운송비가 90% 이상 절약되면서 동부와 서부 지역 간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서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원자재가 뉴욕을 거쳐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유럽의 공산품들이 반대 경로로 들어왔어요. 덕분에 무역이 활발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의 관문 역할을 했어요.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앨리스 섬을 통해 약 12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업, 건설업, 주택시장이 모두 호황을 누렸고 결국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브로드웨이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런 다양한 산업의 발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뉴욕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하면 마철루가 즐비한 도심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산과 강과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54,055평방마일로 한반도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주 전체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북동쪽에는 에디론덱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순상지의 일부로 거대한 돔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죠. 총 면적이 약 6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에요. 에디론덱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 특징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마시산이 해발 343피트로 우뚝 솟아 있어요. 46개의 높은 봉우리들이 있고 3,000개가 넘는 호수와 연못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3만 마일이 넘는 강과 개울이 이 지역을 흘러가고 있어요. 울창한 숲과 풍부한 야생동물, 그리고 수많은 호수와 개울이 있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하이킹, 캠핑, 낚시, 카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하죠.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흑곰, 흰꼬리 사슴, 무스, 비버,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멸종 위기에 있던 대머리 독수리도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뉴욕주 전체가 도시화된 지역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에디론덱 남동쪽으로는 허드슨 밸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맨해튼 북쪽 끝에서 올버니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을 흐르는 허드슨 강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무역과 운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요한 수로예요. 총 길이가 315마일에 달하는 이 강은 뉴욕주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허드슨 강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특별한 강이기도 해요. 대서양의 조수가 올버니 근처까지 올라와서 강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큰 배들이 내륙 깊숙이까지 항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뉴욕의 상업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계곡은 또한 비옥한 농토로도 유명합니다.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며 많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어요. 사과, 포도, 옥수수, 콩 등이 주요 작물이고 낙농업도 활발합니다. 특히 허드슨 밸리의 사과는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요. 하지만 허드슨 밸리의 농촌 지역들도 뉴욕시만큼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쪽의 대도시 지역에 살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뉴욕주 중부에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있습니다. 고대 빙하가 만들어낸 일련의 길고 좁은 호수들이 이 지역을 특징짓죠. 11개의 주요 호수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손가락처럼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이에요.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는 길이가 38마일, 폭이 4마일에 달합니다. 이곳은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으로 특히 유명해요. 호수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미기후 덕분에 포도가 잘 자라거든요. 겨울에는 호수가 주변 지역의 온도를 온화하게 유지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서 포도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만 1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리슬링, 샤르도네, 카베르네 프랑 등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들에서 흘러나온 물은 여러 강과 운하로 이어져서 주 전체의 수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낚시, 보트 타기, 수영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목적지예요.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도시들은 뉴욕시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오데호 지역이 나타납니다. 뉴욕주는 온타리오호와 이리호에 접해 있어서 상업적, 레크리에이션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온타리오호는 면적이 7,340평방마일로 오데호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담수호입니다. 이리호는 오데호 중에서 네 번째로 크지만 가장 얕은 호수예요. 평균 깊이가 62피트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오대호들에 비해 수온이 높고 결빙도 자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어업이 발달했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중요한 수력 발전원이기도 해요. 연간 2,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면서 동시에 뉴욕주와 온타리오주에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발전 용량은 약 2,400메가와트로 수십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전력 덕분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이 지역에 알루미늄, 화학 등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발달했어요. 흥미롭게도 뉴욕주는 일반적으로 해안주로 여겨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인 롱아일랜드 때문이죠. 국립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해안선은 약 2,625마일에 달해서 뉴저지, 조지아, 오리건보다도 길어요. 롱아일랜드는 길이가 118마일, 폭이 12길 20마일에 달하는 큰 섬입니다. 이곳에는 약 27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뉴욕시를 제외하고는 뉴욕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롱아일랜드의 북쪽 해안은 롱아일랜드 사운드에 면해 있고 남쪽은 대서양에 접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해변, 와이너리, 골프장, 역사적인 저택들이 있어서 뉴욕시 거주자들의 주말 휴양지로 인기가 높아요. 동쪽 끝에 있는 햄튼스 지역은 특히 부유층들의 여름 별장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도 엄밀히 말하면 뉴욕시 대도시권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결국 뉴욕주 인구의 대부분이 남동쪽 모서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인구는 압도적으로 뉴욕시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여러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런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후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뉴욕 북부 지역은 뉴욕시의 온화한 해안성 기후와 비교해서 훨씬 더 혹독한 대륙성 기후를 경험해요. 겨울이 더 춥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이죠. 뉴욕시의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1도 정도인 반면 북부 도시들은 영하 7에서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뉴욕시도 겨울에 춥긴 하지만 버팔로 같은 북부 도시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온화한 편입니다. 버팔로는 특히 무서운 호수 효과, 눈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 현상을 겪는데 이는 도시 전체를 위험한 눈보라에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이리호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엄청난 양의 눈을 뿌리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에는 버팔로 지역에 단 3일 만에 7피트가 넘는 눈이 내려서 도시 전체가 마비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이런 기후 차이는 역사적으로 정착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사람들의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한 북부 지역은 겨울이 길어서 야외 활동이나 건설업 등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농업 역시 재배 가능한 기간이 남부에 비해 짧아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런 기후적 요인들이 누적되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부 지역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와 더불어 항구 도시로서 뉴욕시가 갖는 지리적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뉴암스테르담으로 시작된 이 도시는 천연 항구라는 최적의 조건을 바탕으로 빠르게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맨해튼 주변의 깊은 항구는 대형 선박들이 쉽게 정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뉴욕 항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훌륭한 천연 항구입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이 만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죠. 이런 지리적 조건 덕분에 폭풍 후에도 안전하고
수심도 충분해서 큰 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럽과 다른 식민지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서 부와 인구 모두 급속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요 도시였어요. 이들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항구로서의 이점은 단순히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에서도 나타났어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남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 중서부에서 내려오는 곡물들이 모두 뉴욕을 거쳐갔습니다. 이런 유통업의 발달이 금융업, 보험업, 운송업 등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반면 뉴욕 북부 지역은 천연바다 항구가 없어서 교통과 무역에 불리했어요. 내륙 지역이다 보니 대서양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상품을 운송하려면 육로나 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죠. 물론 세인트 로렌스 강이나 오데호를 통한 수로 교통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뉴욕시의 천연 항구가 제공하는 이점을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특히 겨울에는 얼음 때문에 항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교통상의 불리함이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북부 지역은 농업 중심의 경제였고 1년 내내 살기에도 남부보다 어려운 조건이었죠. 농업만으로는 대규모 인구를 부양하기 어렵고 부가가치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또한 농업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아이로크와 연방의 존재도 초기 정착 패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력하고 잘 조직된 이 부족 연합은 상당 기간 동안 자신들의 영토와 자치권을 효과적으로 지켜냈거든요. 이들은 유럽식 화기를 도입하면서 군사력을 현대화했고 정교한 외교술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어요. 그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유럽인 정착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어요. 남쪽의 뉴욕시 지역은 이미 1600년대 초부터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북부 지역은 17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백인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시간적 차이가 인구 밀도와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죠. 또한 아이로크와족과의 갈등과 전쟁도 백인 정착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였어요. 프랑스령 캐나다와의 국경 지역이다 보니 국제적인 분쟁에도 자주 휘말렸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평화롭고 안전한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1800년대와 1900년대에 걸친 뉴욕시의 경제적 성장이었습니다. 도시가 글로벌 금융센터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890년과 1900년 사이 단 10년 만에 인구가 150만 명에서 340만 명으로 120% 이상 증가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자연 증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내부 이주자들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특히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됐어요.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각각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뉴욕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미국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처음 발을 디딘 뉴욕에서 그대로 정착하기를 선택했어요. 친척이나 같은 출신 지역 사람들이 이미 형성한 공동체가 있었고 일자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뉴욕 북부는 천연자원과 농업적으로 생산적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같은 수준의 이민이나 산업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과 임업, 소규모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규모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만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웠어요. 이리 운하가 개통되면서 북부의 특정 도시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경험했지만 뉴욕시의 폭발적인 발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올버니, 시러큐스, 로체스터, 버팔로 같은 도시들이 운하를 따라 발달했지만 여전히 지역적인 중심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를 들어 버팔로는 1900년에 35만 명의 인구로 미국 8위의 도시였지만 뉴욕시가 340만 명이었으니 10배 가까운 차이가 났어요. 또한 이런 운하 도시들의 성장도 1950년대 세인트 로렌스 수로가 개통되고 철도와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당 부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요인들이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금융, 기술, 미디어,
패션, 광고,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새로운 주민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이고, 맨해튼의 미드타운은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예요. 브루클린과 퀴스에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브롱크스와 스태튼 아일랜드도 각각 독특한 경제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80만 명이 살고 있고,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일부를 포함하는 전체 대도시권까지 확장하면 19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서울 수도권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 다음으로 큰 도시들을 살펴보면 버팔로 120만 명, 로체스터 110만 명, 올버니 90만 명, 시러큐스 65만 명 순이에요. 이들 도시권의 인구는 뉴욕시와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들죠. 뉴욕시가 880만 명인 반면 두 번째로 큰 버팔로가 120만 명이니 7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다른 주들과 비교해봐도 매우 극단적인 집중도예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여러 대도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 도시들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올버니는 주 정부의 소재지로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고, 로체스터는 이스트만 코달 본사가 있었던 곳으로 광학과 이미징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러큐스는 시러큐스 대학교로 유명하고, 버팔로는 제조업과 교육의 중심지예요. 하지만 이런 지역적 특색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재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뉴욕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기회, 높은 급여, 풍부한 문화 생활 등이 매력적인 요소들이죠. 결과적으로 북부 도시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뉴욕 북부에 대해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서는 주요 미국 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세인트로렌스 강은 오데호에서 시작해서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계로 총 길이가 1197km에 달합니다. 이는 전략적 위치와 수로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한 일이죠. 특히 420만 명이 거주하는 몬트리올이 뉴욕주 경계에서 하류로 약 63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몬트리올은 세인트로렌스 강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서 캐나다 제2의 도시로 성장했는데, 미국 쪽에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요 도시들의 발전은 무역과 교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이 북미에 도착했을 때 강에 대한 접근은 이런 목적들에 필수적이었어요. 강은 식수 공급, 교통로, 동력원, 무역로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연적 국경 역할을 하는 세인트 로렌스 강도 무역과 이동의 중요한 경로였지만, 정치적 경계선이라는 특성이 미국 쪽 강변을 따라 주요 도시가 발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있는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보안상의 이유로 대규모 상업 활동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식민지 시대와 미국 초기에는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 사이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1812년 전쟁에서는 실제로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강 유역은 이런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런 긴장감 때문에 세인트 로렌스강 유역은 미국 국경 내의 다른 안전한 지역들에 비해 정착과 개발에 덜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었고, 상업 활동도 국제적인 분쟁에 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도 정착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겨울이 길고 추워서 농업에도 제약이 많았고, 강이 얼어서 수상교통이 중단되는 기간도 길었어요. 이런 자연적, 정치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지역의 개발이 지연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세인트 로렌스 강이 오데호와 이리 운하와 지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오데호 지역과 1825년 완공된 이리 운하는 무역과 운송의 주요 허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리 운하는 대륙 내부에서 허드슨강을 통해 대서양 연안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더 직접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했어요. 이리 운하는 버팔로에서 올버니까지 363마일을 연결하는 인공수로였습니다. 이 운하를 통해 오데호 지역의 농산물과 원자재가 뉴욕으로 운송되었고, 반대로 동부 지역의 공산품들이 중서부로 들어갔어요. 운송비가 90% 이상 절약되면서 미국 경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잠재적인 개발 투자가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뉴욕시와 운하를 따라 있는 다른 지역들로 전환됐습니다. 올버니, 시러큐스, 로체스터,
버팔로 등의 도시들이 운하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반면 세인트로렌스 강변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운하는 단순히 물류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운하를 따라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운하 연변 도시들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구 유입이 이들 도시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또한 캐나다가 대서양에서 강의 입구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역사를 통틀어 세인트로렌스 강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었어요. 강이 운송과 교통의 중요한 경로였지만 이런 기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캐나다였거든요. 세인트로렌스 강의 하구는 세인트로렌스만으로 이어지고 이 지역은 모두 캐나다 영토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강을 통한 해상 무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어요. 반면 허드슨 강과 뉴욕 항구는 완전히 미국 영토 내에 있어서 미국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차이가 투자와 개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은 자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 허드스강 축이 세인트로렌스 강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메시나와 오그데스버그 같은 세인트로렌스 강의 미국 쪽을 따라 몇몇 작은 도시들이 있긴 하지만 주요 미국 도시 규모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메시나는 인구가 10,000명 정도이고 오그덴스버그도 11,000명 수준입니다. 이들 도시는 국경무역업과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규모 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소규모 도시들도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나는 1802년에 설립된 오래된 도시이고 19세기에는 철광석 운송의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오그덴스버그는 프랑스와 인디언 전쟁 당시 요새가 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구조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래에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거나 캐나다와의 경제 통합이 더욱 심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요. 결론적으로 뉴욕주는 면적과 인구 모두 큰 주이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뉴욕시에 살기를 선택했고 북부 지역에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뉴욕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지만 높은 생활비와 주택 가격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굳이 맨해튼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저렴한 도시들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들은 생활의 질과 비용 대비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북부 도시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남부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더 살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비용 절약, 쾌적한 여름 날씨 등이 북부 지역의 새로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지리적 조건, 역사적 배경,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뉴욕주의 독특한 인구 분포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등이 어떤 새로운 인구 이동 패턴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